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2021년 4월 3일 소방직 국어 시험을 보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시험 어땠나요 여러분들? 자, 제가 시험을 분석을 해보니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작은 국가직 시험이었다. 작은 국가직 시험이었다라는 느낌이 좀 확 들었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문항수를 좀 따져보죠. 문법 문제가 고전문학, 고전문법을 포함해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소방직은 문법은 못해도 8에서 9 또는 10문제까지 출제가 되었던, 전형적으로 문법이 강했던 우리가 학렬이 소방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6, 7문제, 현대문법이 6문제 정도가 출제되었고 고전문법이 하나. 그러면 7문제 정도 되면은 이 문항수는 소방직 문법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작은 국가직이다. 작은 국가직 시험 문제처럼 나왔다라는 거. 또 두 번째는, 자, 문항수도 문항수지만 문제 유형을 보면요. 자, 우리 소방직 같은 경우는 예문들이 교과서에 있는 한글 맞춤법 문제를 만약 출제가 된다면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예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다 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대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거의 다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한다면 그 안에 나와 있는 예문만 봐도 충분히 대비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 룰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문 중에 한두 문제는 이게 우리는 교과서 없는 예문인데? 없는 예문인데? 그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뭐 애드리브 여러분들 물론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한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만은 애드리브 이런 것들 우리 잘 쓰지 않는 내용이고, 또 더군다나 그 교재도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 툭툭 던졌다는 건, 물론 한 문제 정도였습니다만 이런 문제 던졌다는 건 점점점 국가직스럽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겠죠. 자, 다음을 또 봅시다. 다음에 이제 문학도 보죠. 이번 우리 소방직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과 다른 큰 차이점은 문학이라는 겁니다. 문학에서 이번에 아무래도 좀 당락이 결정되었을 정도로 문학에서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러면, 우선 지문 선택이, 물론 고전문학은 제가 다 예상했던 문제들이 다 나와서 고전문학 지문 선정은 오히려 작년보다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작년과 유사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현대문학이 좀 어렵게 나왔다는 거죠. 특히 현대 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덕 시가 나왔죠. 자, 나이덕 시에 보시면은 제목이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EBS 수능 특강에 나왔던 시였어요. 이게 교과서 없는 시입니다. 교과서 없다는 거죠. 자, 그럼 EBS 수능 특강 교재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최신 지문을 넣어봤다. 그래서 약간 변별력을 주고 싶었다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런 출제자의 의도는 대부분 국가직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는 그 맥락과 같이 하여 앞으로도 계속 국가직스러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2017년부터 우리 소방직은 점점점 국가직스럽다라고 눈에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한두 문제에서, 이런 화법 문제에서 국가직스러운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했지만 지금같이 전체적인 흐름이 국가직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은 국가직 시험했다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이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비문학 지문은 대체로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자, 그리고 우리가 비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방지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전개 방식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개 방식도 뭐 정의, 예시, 분류, 분석, 비교, 대조, 인용, 묘사, 확인, 지정, 서사, 과정, 인가, 이런 부분들 어떤 짧게 나오는 게 우리 전통적인 소방직 시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수능형으로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체적인 흐름을 묻는 거죠. 예를 들면 과정을 통해서 통시적 관점에 전개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국가직 문제 유형이라든가 또는 수능식 문제 유형이에요. 전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비문학은 상대적으로 문학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자, 그런데 이런 수능스러운 또는 국가직스러운 멘트도 멘트지만 우선 지문이 길었어요. 지문이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글을 좀 읽는 데에 대해서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은 어려운 글이 아니었으니까 쉽게 풀었을지는 몰라도 평상시에 글에 대한 어떤 많이 읽은
읽지 않은 학생들이었다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너무 긴데? 그럼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쉽든 없든 간에. 그래서 평상시에 장문의 글을 좀 편안하게 한 2분 동안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나 그전 수업 시간에도 장영화는 요즘 추세니 긴 글을 좀 짧은 시간에 좀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작은 국가직 시험의 축소형이다. 자, 그러면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작년 수준보다 저는 조금 어렵게 봤어요. 물론 작년 수준보다입니다. 작년에 쉽게 나왔잖아요. 작년에 쉽게 나왔으니까 작년보다 올 문제는 작년보다 조금 어렵다고 표현했다는 건 전체적으로 본다면 최근 출제된 6년을 시험을 놓고 본다면 작년과 올해는 좀 쉬운 축에 들어간 거였지만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특히 문학이 어려웠다는 거죠. 문학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지역마다 좀 다를 겁니다만은 공채 같은 경우는 75에서 80 정도가 좀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여학생들은 85에서 90 정도가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거의 비슷하거나 평균적으로 한 2, 3점 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에서 아마 그 차이가 좀 갭이 좀 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제가 작은 국가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문제를 풀다가 분명히 이런 제가 출제자입니다. 쉽게 내야지. 그래, 쉽게 내자. 올해는 공채 국어의 마지막 해다. 학생들 괴롭히지 말자. 작년도 쉽게 냈으니까 작년처럼 수준을 맞추자라는 느낌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쉽게 내자. 그런데 쉽게 내자니까 조금 억울한 거야. 너무 쉽게 내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선지 중에서 2개는 확실히 답이 아니야. 누구 봐도 답이 아니야. 한 6개월 정도 공부 이상 한 학생이라면 뭐야 이거 금방 답이 나오잖아. 너무 쉬운데? 라고 할 정도로 2개는 제할 수가 있어. 자, 나머지 2개가 이제 문제인 거야.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죠. 근데 하나는 약간 정답에서 좀 골탕을 먹일까? 골탕까지는 좀 오바죠. 조금 너무 억울한 거 너무 쉽게 내면 너무 억울하니까 약간 변형을 시켜서 함정을 더 많이 파자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시험 문제는 함정을 파죠. 근데 우리 소방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함정을 좀 깊이 팠어요. 깊이 판 문제가 2-3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그 2-3문제를 만약에 본인이 속지 않았다면 오히려 100점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기점으로 문학을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100점이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100점이면 100점이고 80이면 80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인터넷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 문자를 계속 받거나 질문을 많이 받죠. 질문을 받았는데 작년보다는 100점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좀 많이 좀 받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저 6-7명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좀 받았는데 물론 아직 다 확진하진 않았죠. 근데 100점을 받았다. 인생 처음이었다라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보면 그 학생들은 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이었어요. 자, 그 학생들은 그 2개의 그 함정에서 속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속지 않으면 100점이에요. 속으면 85, 80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극단의 흐름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거 함정 잘 팠다라는 게 한 2-3문제 정도가 있다. 그래서 출제자가 쉽게 내야지 하지만 억울해. 마냥 쉽게 낼 수는 없어. 억울해. 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던 그런 시험 문제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요 앞으로도 계속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공채 국어는 없어졌지만 경치 국어는 계속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채를 준비한 학생들은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또 예상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되겠죠. 물론 제가 문제 풀이만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유형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됐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보면서 올해는 어떤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문법은 1번부터 6번 문제입니다. 6번 고조 문법은 자, 8번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제가 풀이해야 되는 것은 A형입니다. A형인데 문법 문제가 6문제였는데 그 중에서 문법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하나가 뭐죠? 어문 규정. 즉 국어 생활이죠. 어문 규정 문법이랑 다음에 일반 문법이 있죠. 2가지가 있는데 보통 비율이 어문 규정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일반 문법은 4, 5, 6,
네 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8문제가 출제되고 고조 문법까지 하면 9문제가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문 규정이 오히려 더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보통 2-3문제에서 이번에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아주 대폭으로 많이 나왔죠. 다음에 그와 반해서 기본 문법이 있죠. 우리가 일반 문법이라는 표현을 쓰죠. 소위 말하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뭐 의미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평상시에 배웠던 문법은 아주 문제가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그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이 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많이 적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예상해 볼까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공시는 시험 안 봅니다만 경시 학생들은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당연히 자, 문법은 순환의 원리를 따릅니다. 순환의 원리가 뭐죠? 올해 문제가 나왔다면 내년엔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올해가 어문 규정 문제가 유달리 많이 출제가 되고 그와 상대적으로 기본 문법, 일반 문법 문제가 유난히 적었다면 내년에는 어문 규정은 계속 나올 거예요. 새내기 문제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기본 문법은 더 많이 출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출제되지 않았던 품사라든가 품사 문제 하나도 없었잖아요. 올해는 품사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소방직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품사 문제가 안 나온 게 거의 극히 드뭅니다. 이번엔 안 나왔어요. 또 우리 소방직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죠. 합성어, 파생어. 이번엔 안 나왔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쉽게 냈습니다. 쉽게 냈지만 안 나왔습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또 우리 소방직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높임법 문제 안 나왔어요. 아마 출제자들이 아우 지겨워 이제 그만 낼래 이런 느낌이 좀 살짝 들었던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요 100% 내는 거예요. 내년에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인데 제가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몇 월 며칠 한번 써보세요. 참 몇 번 말씀드렸죠. 몇 월 며칠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월은 띄워 써야 되고 며칠은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건 얘는 월은 한자지만 며칠은요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즉 옛날 15세기 때 몇 찰날에서 몇 찬날에서 며칠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많이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죠. 고향을 오랫동안. 자 제가 이거는 우리 언제 제가 설명하냐면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나왔던 문제 우리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드렸던 거고 제가 또 동영 모의고사도 한번 설명해 드렸던 문제가 되는데요. 오랫동안 이거랑 오랫동안은 올해의 동안입니다. 요 시옷이 오랫동안 사이소리 현상이죠. 오랫동안 올해의 동안. 자 그래서 시옷이 들어가는 겁니다만은 대신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오랜만에. 자 오랜만에 얘는 제가 니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옷과 오랜만에 니은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2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번은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냐 희냐 이를 붙느냐 희를 붙느냐의 차이점은 하다를 집어넣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꼼꼼하다가 되니까 꼼꼼희가 되지만 곰곰하다란 말이 없기 때문에 곰곰이라 그랬죠. 자 제가 수천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정답은 3번은 곰곰이가 되겠죠. 하다란 말이 붙을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반대로 꼼꼼히는 되겠죠. 자 이렇게 서로 헷갈릴 만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낸 문제가 되겠죠. 그죠? 우리 충분히 우리가 대비가 됐던 문제고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자 4번을 보죠. 4번을 보시면 우레도 제가 한 6, 7번을 얘기했던 것 같죠. 보통 사람들은 비우자, 번개뢰자, 우레로 알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우레맨, 프레시맨, 우레맨이란 말이 옛날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비우자, 우레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우레죠. 우레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하늘이 울고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울고 있다라는 동사에 명사를 만드는 접사가 만나서 울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음이 되어서 우레가 되었다. 그래서 우레라고 써야 된다라고 몇 번 강조드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였어요. 아마 가볍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쉬웠던 문제죠. 자,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2번 문제는 발음이 옳은 것.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바로 가볍게 문제 풀었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풀으라고 했습니까? 밑에 겹받침 발음이 나오면 고만바. 자 리얼 기억, 리얼 미음,
리을 피읍이 나오면 제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제가 변태처럼 외우라 그랬죠. 그녀 다리만 보여 고만 봐 고만 봐 고만 봐 피읍은 비읍으로 바뀐다. 고만 봐. 그래서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이 난다. 고만 봐. 그러면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 난다. 단 예외가 있다. 리을 기억 뒤에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사가 오면 리얼로 발음한다 라고 제가 붉은 글씨로 딱 써드렸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내지 않았어요. 그럼 다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니까 고만바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국다죠. 그러면 고만바니까 1번은 굵다가 아니라 장음 표시하지 않을게요. 국다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넓다. 그러면 이 세 개에 포함되지 않으면 무조건 앞에 게 발음 나잖아요. 이 세 개. 그죠? 자, 밥다를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겹받침 다 앞에 게 발음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넓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뭐죠? 넓다가 되겠죠. 넓다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뭐가 됩니까? 막다입니다. 막다. 그럼 정답은 3번이네요. 고민도 없이 바로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얇다가 아니라 얇다가 아니라 보세요. 고만바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럼 앞에 게 발음 나야 되겠죠. 그래서 얇다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바로 답이 바로 그대로 나와야 될 문제죠.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자, 3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외래어 표기 옳지 않은 것. 자, 이 문제가 쉽게 내기 싫어. 골탕을 좀 먹일 거야. 라는 그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법을 너무 쉬우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골탕을 먹인다기보다는 약간 어렵게 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 헷갈리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우선 2번을 보시면 리더십이죠. 제가 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쉬를 쓴다라고 수천 번 강조했죠. 그래서 잉글리쉬가 아니고 잉글리시,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번은 답이 아니야 하고 딱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F 발음은 히읗이 아니라 히읗 발음과 피읍 발음이 두 개가 있는데 히읗을 쓰지 않고 피읍을 쓴다. 그래서 화이팅이 아니고 파이팅이다.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4번도 답이 아니야. 자, 남은 게 몇 번이죠? 자, 1번과 3번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워크숍, 애드리브는 우리가 근데 워크숍은 제가 한번 본 적은 있어. 언제냐면 우리가 기출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봤다고 해서 다 기억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기억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1번일까? 3번일까? 1번일까? 3번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어떤 그 느낌 이제 어떤 센스를 발휘하는 거죠. 근데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거죠. 외국인들은 R을 싫어한다. 그래서 센터가 아니고 센터라 그랬잖아요. R을 싫어한다. 그래서 워크숍, R가 아니라 워크숍이죠. 워크숍.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찍은 학생도 있을 테고 또 약간 몰라. 1번, 몰라. 3번. 자, 이런 선택에 따라서 이 문제가 맞고 틀리는 어떤 기로에 섰던 문법 문제 중에서 기로에 섰던 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다 틀리면은 이제 또 한 80점대가 나왔었겠죠. 문법에서. 다 합쳐서. 그죠? 자, 그리고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애드리브는 맞아요. 애드리브는. 왜냐하면 어말에 BDG가 오면 을을 붙입니다. 애드리브, 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드리브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번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국가직 시험처럼 뭐가 나올 줄 모르니까 다 외워야 됩니까? 그건 너무 잔인하죠. 그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를 다시 설명할 겁니다만은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원칙만 공부해 두셔도 됩니다. 풀 수 있습니다. 자, 4번 띄어쓰기. 올해 제가 띄어쓰기 출제가 된다고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어차피 띄어쓰기 매년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동안 우리 서방직에 띄어쓰기 출제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띄어쓰기가 역시 나왔습니다. 자, 띄어쓰기는 우리가 만, 지, 대 여전히 나왔죠.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수천 번 풀었고 기출문제에서 수천 번 풀었던 문제가 턱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보세요. 영희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자, 지가 나왔으면 지는 의존 명사와 어미가 있다 그랬죠.
의존명사지는 뭐죠? 자, 의존명사지는 그 시간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나오면 시간의 경과,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지는 의존명사다 띄워야 된다. 하지만 막연한 의문, 막연한 의문일 때는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동영 모의고사 할 때 아마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번 1억 번 했어요. 1억 번. 거짓말 하나도 없이 1억 번. 그러면 보세요. 영희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자, 의문입니까? 시간입니까? 보름이 지났다고요. 시간이잖아요. 의존명사네. 띄워야 되네. 답 1번. 바로 체크. 수천 번 해왔던 거. 자, 2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다. 자, 이 만이 또 나왔네요. 자, 만은요. 자, 만은 얘도 의존명사와 의존명사가 있고 조사가 있죠. 우리 이 만에 왜 어느 때 조사가 쓰이죠? 은는 도만 보조사. 조사할 때는 뭔가 단독 한정이잖아요. 단독 한정. 즉 나만 사랑해 할 때 그 만 조사. 그러면 이 의존명사는 뭐죠? 어떤 얘도 경과한 시간입니다. 경과한 시간이에요. 또는 어떤 이유죠. 화낼 만도 하다 할 때 이유. 또는 경과한 시간 사흘 만에 할 때. 그래서 사흘 만에 화낼 만도 하다. 시간과 이유. 대신 단독 한정 나만 사랑해. 집채만한 할 때 이럴 때 단독 한정은 조사였잖아. 우리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흘만 시간이네. 그럼 띄워야지.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등등 등등은 무조건 띄우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쌀, 보리, 콩, 조, 기장 등은 의존 명사라서 띄워야 된다. 등은 다 띄워라. 이건 저는 뭐 우리 기출 문제나 이것도 동영에서 많이 봤던 문제니까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이제 정답 이제 4번이 문제인 겁니다. 4번을 보세요. 자, 4번을 탁 낸 의도가 출제자가 너무 억울해. 너무 쉽게 내고 싶지 않아. 하나 정도는 좀 골탕 먹이고 싶어. 그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예전에 가본 데가 자, 가본 데가 자, 이 대가 의존명사 되는 장소 경우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곳이나 곳으로 교체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 가본 곳이잖아요. 곳, 장소. 제가 여러분들 대가 의존명사를 분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거, 장소나 경우나 일. 두 번째 방법 뭐죠? 곳이나 것으로 대체하라 그랬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뒤에 애를 넣어보라 그랬죠. 가본 데에. 자, 그러니까 예전에 가본 데가 그래서 이 애라는 말은 무조건 다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애를 넣어서 말이 되면 의존명사고 또는 곳이나 것으로 대체되어서 말이 되면 의존명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소,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의존명사라 그랬죠. 대부분 의존명사는요 곳이나 것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보세요. 가본데 장소, 맞는데? 그럼 답은 뭐지? 4번인가? 1번인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 원래 전통적으로 대 문제가 나오면 대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함정은 대가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어디냐면 어디쯤인지가 이게 문제였죠. 어디쯤인지 이 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뭐죠? 대명사입니다. 쯤은 뭐죠? 이게 접사예요. 그럼 인지가 뭐예요? 이다에다가 니은지가 붙었잖아요. 이다는 조사잖아요. 서술격 조사. 인지는 뭐죠? 어미잖아요. 그러면 접사, 조사, 어미 뭐예요? 다 싹 붙여야 돼. 그럼 이거 다 붙여야 됩니다. 다 붙여야 돼. 어디쯤인지는 그럼 이게 다 붙여서 써야 되는데 결국은 딱 미끼를 딱 던졌어요. 대. 어차피 여러분들은 배를 많이 받잖아. 미끼 딱 던지고 그다음에 어디쯤인지 여기서 함정을 판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변칙들은 우리 소방직스럽지 않아요. 제가 이건 뭐 저 개인적 생각이다마는 아마 이번에 출제낸 사람의 국어 문제 출제낸 사람이 아마 앞으로 뭐 국가직에서 파견되었거나 문제되는 사람이 파견되었거나 앞으로 그래 어차피 우리 소방직이 국가직인데 프라이드 있게 국가직스럽게 내야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을까라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살짝 변칙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4번이 변칙이었지만 올곧게 우리가 문제를 많이 지에서 너무 명확하게 답이 나오니까 답은 1번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다음에 정답 1번입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중의적 문장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많이 봤던 거죠.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자, 다라는 부사 뒤에 혹시 있는 도만 나오는지 조심하라 그랬죠. 있는 도만 없으면 다는 중의적이 있죠.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 두 가지가 있죠. 자, 2번을 보죠. 귀여운 영수의 동생. 그럼 귀여운이 영수야? 귀여운이 동생이야? 저 귀여운이 어디를 수식하는지, 자, 수식에 의한 중의성이 맞죠? 자, 세 번째, 그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 이 말도 우리가 참 많이 풀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3번에 이런 의도가 되겠죠. 자, 그가 있는데 나와 축구 중에 축구를 더 좋아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가 축구를 좋아하는 거나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중에서 그가 축구를 좋아하는 게 더 크다, 더 좋아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보세요. 보시면은 나는 사과 1개와 배 2개를 먹었다. 원래는 이거죠. 나는 원래가 아니라 사과와 배 2개를 먹었다.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당연히 중의적이죠. 사과와 배 2개라면 사과 몇 개? 사과 하나, 배 하나. 사과 하나, 배 2개. 사과 2개, 배 2개.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중의성을 제거된 상태에서 출제가 되었죠. 나는 사과 1개와 배 2개. 1개라고 오면 이렇게 딱 못을 박아줬죠. 그냥 중의성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대체로 문법은 아주 대체로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은 너무나 또 쉬웠죠. 옳지 않은 거. 자, 문장의 종류는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고양이는 머리가 좋다. 우리 고양이는 머리가 좋다. 우리 고양이는 주어, 머리가 주어, 좋다, 서술어. 그러면 머리가 좋다가 주어, 서술어. 하나의 문장이죠. 이거 전체가 P1 역할하는 무슨 절이죠? 서술절 이어진 문장이죠. 1번 맞네요. 2번을 보죠. 그가 오라 세모 명사절이잖아요. 볼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 세 번째 보겠습니다. 소리도 없이 이 세모. 이런 뭐죠? 이게도록. 뭐예요? 부사절이잖아요. 정답은 3번.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0.5초 만에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부사절. 우리가 수천 번 봤죠? 다음에 지영이는 나에게 어디로 가냐고 고세모. 뭐예요? 이거는 인용절. 라고와 고. 그죠? 특히 간접 인용절이네. 따옴표가 없으니까. 그럼 정답은 3번. 왜? 여기 관형절 어디 있습니까? 관형절은 니은이나 리을로 끝내야 되는데 없어. 이는 부사절 1로 끝났으니까 부사절 안긴 문장이 된다.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7번이 뭐냐면, 근데 이거 비문학 같죠? 이건 수필이에요, 수필. 이 수필은 헤르만 헤세의 독서에 관하여라는 지문인데요. 이거는요, 고등학교 2학년 독서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래엔 출판사.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제가 이거 수업을 많이 했던 지문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아니고, 그렇죠? 제가 많이 봤던 지문이에요. 이거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독서 지문 헤르만 헤세의 수필입니다. 자, 뭐 수필이지만 뭐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필을 냈다, 뭐 이렇게 뭐 출제자가 우리 수필도 냈어, 뭐 이런 의도를 낸 것 같아요. 자, 근데 내용은 거의 비문학 문제죠. 그죠?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아닌 걸 찾아라. 결국 이거는 수필을 가정한 비문학, 독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인데요. 자,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명쾌하게 첫째 줄부터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을 때에도 밀러시나 마이어시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너무 많이 읽는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읽어. 왜? 그냥 책은 좋은 거지 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막막 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주도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너무 남들의 책을 읽으니 나도 읽어야지, 이런 느낌. 그래서 밑에 유추해놓은 부분이 있죠.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는 마치. 이거 딱 유추죠. 어떤 미련한 환자가, 이 미련한 환자는 바로 미숙한 어리석은 독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약국에, 이 약국이 뭐죠? 바로 도서관 정도가 되겠죠. 좋은 약이 많다 해서 이 좋은 약이 뭐죠? 가치가 있는 책이죠.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본다. 온갖 약들을 돌아본다. 이게 뭐죠? 바로 남독이라 그래. 남독. 남독은 뭐죠? 그냥 두서없이 무조건 책을 많이 읽다. 아무 책이나 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남독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는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책 좀 읽지 마.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라는 걸 첫째 줄, 둘째 줄과 마지막 예를 통해서 유추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말라는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지 말라는 거죠. 그 정답은 2번 봅시다. 책을 읽을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남독에 대한 경계에 대한 글인데 그러면 1번, 3번, 4번은 맞다는데 1번 보세요. 목적 없는 도서를 지향해라. 그러면 지향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목적 있게 읽으라는 뜻이고 3번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스스로 평가를 내려봐야 되고 4번 수동적 태도를 버리라는 것은 능동적 태도를 가지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오나요? 딱 찍어서 어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디냐면은 자 본문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읽어봅시다. 다만부터.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 없이 수동적이고 어용부용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밀럿이나 마이엇이는 너무나 자기 주장 없어요. 너무나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용부용해요. 책만 뎁다리 읽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수동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용부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작가의 생각. 그러니까 1번에 목적 없는 독서라는 것은 바로 일종의 자기 주장이 없다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겠죠. 다음에 3번 평가를 내려라. 이건 뭐죠? 이것도 물론 자기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어용부용한 태도의 반대말이 목적 있는 독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평가를 내려라 말은 아까 자기 주장에 해당되겠죠. 다음에 수동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수동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용부용 태도를 버리라는 말이 목적 있게 읽으라는 뜻이고 다음에 자기 주장이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주장 즉 평가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죠.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그게 자기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글도 짧을 거예요. 8번. 여러분들 8번 여러분들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왜죠?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수천 번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소방직 지금까지 고조문법에 항상 용비어천가가 나왔어요. 용비어천가가 나왔으니 올해는 제가 예상해 볼게요. 훈민정음 나올 겁니다. 아셨죠? 제가 이거 한두 번 말씀드렸나요? 수천 번 말씀드렸죠.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용비어천가보다는 훈민정음 서문이 나올 거니까 그거 꼭 해석 꼭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사격 조사, 우리 소방직은 주격 조사와 비교 부사격 조사 중요해요. 작년에 주격 조사가 출제되었으니 올해는 비교 부사격 조사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이거 귀에 못이 박혔죠? 딱 그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찍어내는 게 이렇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고조 문학이 얼마나 양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딱 어떤 지문이 나온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냥 두 개도 얘기하자고 이거 딱 하나만 제가 선정해드렸죠. 바로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1번 보세요. 자, 듀국의 달아. 아예 이거는 제가 강조했던 거였죠. 듀국의 달아. 아예 강조했었죠. 자, 이 듀국에는 뭐죠? 중국과 달라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비교 부사격 조사 5개 매우 강조했던 그 중에 하나입니까? 이거는 중국과 달라서라는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그럼 정답 바로 1번이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죠. 아마 반가웠을 겁니다.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딱 그 지문이 나와? 그 많은 지문 중에서 아마 반가웠을 겁니다. 물론 앞에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처소는요, 장소, 그러니까 장소 부사격 조사는 이거죠. 나는 서울에 간다 할 때 이 서울에 이게 장소죠. 이런 누구와는 비교 부사격 조사. 정답은 1번. 다음 봅니다. 어린 백성은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 이동이 맞죠. 다음에 어여삐 불쌍하다. 바로 해석 문제 나오잖아요. 해석 문제. 다음에 쓰메. 자, 4번을 또 함정을 또 판 거죠. 쓰메도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많이는 안 했지만 몇 번 했던 거죠. 자, 쓰메는 쓰메인데 얘는 원래 뜻은 스매죠. 의미가 현대적 의미가 얘는 쓰다에 달한 기본형의
다음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고 조사 애가 붙은 겁니다. 스음해죠. 그럼 이 음이 뭐냐? 명사형 전성어미죠. 그래서 명사형 오늘날 말하면 음과 같은 거, 오늘날 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다 이 말입니다. 정답은 1번. 8번 문제도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문제 보세요. 자, 정읍사와 가실입니다. 정읍사의 거래 관례가 뭐죠? 고대 가요죠. 가실이가 뭐죠? 고려 가요죠. 제가 뭐라 그랬죠? 고려 가요 이번에 나올 차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려 가요. 그죠? 자, 그래서 고려 가요와 향가는 올해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니 각 장르별 특징 꼭 기억하세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정읍사는 우리가 수천 번 맞던 지문입니다. 계속 제가 수천 번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뭐야 난 틀렸는데 자꾸 수천 번 얘기하고 있어. 난 틀렸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만큼 제가 강조를 많이 했다. 앞으로도 강조를 많이 할 거니까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해 않게 바라시고요. 자, 정읍사는 유일한 백제가요라 그랬죠. 자, 남편 보부상인 남편이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에서 쓴 유일한 백제가요라 그랬습니다. 고대 가요입니다. 자, 가시리는 고려 가요죠. 자, 1번 읽어보죠. 기억 리얼에 대한 의미로 옳지 않은 것. 머리곰은 이것도 제가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머리곰은 머리 위란 뜻이 아니라 멀리란 뜻이다 라고 했던 얘기죠. 1번은 맞죠. 다음에 저제 려려 신고요. 이거 뭐죠? 시장에 가 계십니까? 이 말이죠. 시장이죠. 저제. 우리가 보통 저작거리가 바로 저제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 계십니까? 어느 곳에 놓고이다. 어느 시장에 가 계십니까? 짐을 놓고 좀 쉬세요. 이런 뜻이라 그랬죠. 왜냐면 전쟁터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시장이죠. 그러면 저제란 말이 시장이란 말을 모른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우리 정업사는 제가 한 3-4번 정도 해석해 드렸는데 전쟁터란 말이 떠오릅니까? 전혀 감이 없잖아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답을 2번이라는 거다. 센스를 발휘하셔야죠. 문학은 센스가 좋아야 돼요. 배웠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왜? 문학은 뭐가 나올 줄 모르잖아요. 앞으로도. 문학의 종류는 수만 가지인데 거의 무한에 가까운데 지문이. 문법은 딱 정해져 있지만 문학은 수만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문학을 통해서 센스를 발휘하는 여러 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전쟁터가 아니고 시장이다. 다음에 놓고 쉬라. 놓으세요. 어느 곳에 짐을 좀 놓고 쉬세요. 놓으세요. 3번 맞죠? 다음에 자, 보세요. 제가 리얼쉐라라는 뜻은 많이 강조했죠. 리얼쉐라 뭐라 그랬죠? 제가 많이 강조했죠.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또 과장하면 수억 번 얘기했죠. 수억 번. 뭐뭐 할까 두렵다. 그래서 리얼쉐라는 참 많이 나왔어요. 각 문학마다. 그래서 뭐뭐 할까 두렵다. 점거를 세라. 날이 저물까 두렵다. 정답은 2번. 자, 10번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가는 정업사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걱정하고 기원하는 겁니다. 왜 원망합니까? 왜 비판합니까? 원망과 비판이 있을 수 없겠죠. 1번은 틀렸죠. 2번을 보죠. 사음보. 자, 보세요. 이게 사음보라고 하고 분연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또 성격 급한 우리 학생들은 와, 고려가요 분연체 맞잖아. 1절 1년 2년 3년 4년 4연으로 쪼개져 있게 분연체 맞겠지? 이렇게 딱 분연체가 분절체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앞에 뭐죠? 사음보 함정을 파버렸죠. 자, 이렇게 함정을 파는 게 우리 서방직스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서방직은 딱 심플했어요. 딱 이렇게 한 지문 안에 이렇게 헷갈리게끔 하나를 틀리게끔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국가직스러운 하나의 형태라 증거가 되겠죠. 제가 고려가의 특징 뭐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귀에 못이 박혔죠? 평민이 3분 후에 궁중에서 한글을 깨우치다. 평민이 3분 후에 궁중에서 한글을 깨우치다. 평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한 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평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딱 한 번이라는 말은 평민에 대한 강조를 딱 한 번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평민이 여러분들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그러면 딱 한 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평민이 부르면 백성들 입에서 부른 노래잖아요. 백성들 입에서 부르니까 민요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제가 언제 설명해 드렸냐 그러면 심화 수업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려요. 심화 수업 문제 풀어드릴 때 민요적 성격.
그래서 이 평민은 민요는 절대 아닙니다. 고려가는 민요가 아니지만 평민이 불렀기 때문에 민요적스럽다, 민요적이다 말 제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왜? 민요가 뭡니까? 뭐 아리랑만 민요입니까? 백성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노래는 다 민요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민요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특히 가시리는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민요라는 말 때문에 아마 이게 뭐지?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평민이 썼기 때문에 민요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런데 2번에 4원보가 아니고 3원보가 되겠죠. 바로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3번을 보겠습니다. 가가 대화가 있나요? 오로지 이거는 독백체인데요. 남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건데, 그러면 9번과 10번은 결국은 둘 다 해석 문제만 제대로 한다면 답을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특히 또 고려가요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쉽게 더 풀 수 있었겠죠. 장르별 특징은 우리 소방직에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온 문제시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11번, 12번이 이번 시험에 당락을 결정짓는 난도의 여러분들 고득점이냐 아니면 점수가 좀 부족했느냐의 가장 결정적 경계가 바로 11번, 12번 문제였지 않았을까 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우리가 포인트 문제였어요. 11번, 12번 문제는요. 2021학년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EBS 수능 특강에 출제되었던 지문이고, 단 한 번도 교과서에 실린 적 없고 단 한 번도 낸 적 없는 아주 희귀한 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되게 낯설게 느껴졌던 시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두려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죠. 우리 한번 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어떤 시인지.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복숭아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벌써 자기의 선입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세 줄 묶어보죠. 선입관, 편견. 복숭아 나무는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복숭아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겠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란 편견을 갖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 담고 있겠지만, 어쨌든 복숭아 나무는 아마 여러 겹이야 하고 편견을 가졌던 거였죠. 그죠? 그냥 겉모습은 여러 모습이야 하고 편견을 가졌는데,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답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세모 쳐보죠. 짝딱 두 가지 이분법 시키고 있죠. 그러면 복숭아 나무는 흰 꽃 아니면 분홍 꽃이겠지. 그리고 복숭아 나무는 너무 크게 또 크지가 않잖아요. 그 잔가지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견을 가질 만하죠. 그럼 흰 꽃과 분홍 꽃은요, 어떤 복숭아 나무의 어떤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 자, 흰 꽃과 분홍 꽃은 복숭아 나무의 겉모습. 자, 겉모습을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 볼까요? 피상적 모습. 자, 그러면 편견을 가진 이 사람이 복숭아 나무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만 보고 흰 꽃과 분홍 꽃이 있으니까 뭐 그늘 없겠지. 그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그죠? 사람이 앉지 못할 거야 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이건 니은도 편견이죠. 니은 편견. 멀리로만 쳤을 뿐이다. 왜? 어차피 이 복숭아 나무는 그늘에 앉지 못할 거니까 멀리 보면서 아유 저 나무는 저거 아니야, 아유 별로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자, 그런데 자,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물론 멀리서 봤으면 자세히 보니까 뭐야, 흰 꽃과 분홍 꽃이 아니라 여러 색깔이 있었구나. 그럼 여기서 말한 수천의 빛깔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그 복숭아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이죠. 본질, 본속성. 피상적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 속성, 본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천의 빛깔은 바로 내면적 어떤 속성,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모습이란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있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서 이제 본질을 파악했다는 거죠. 그 다음, 피우고 싶은 눈부셔 알았습니다. 너무 눈부셔서 너무 화려해서 딱 두 색깔이 아니라 여러 색깔인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피우고 싶은 꽃빛은 바로 복숭아 나무의 소망이죠. 복숭아 나무의 소망은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꽃을 피우고 싶어, 이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딱 두 색깔만 봤잖아요. 편견을 가졌잖아요, 그동안.
그 다음에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울 것이었지만, 자, 이게 함정이었어요. 외로웠을 것이지만, 자, 외로웠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생각한 건지, 내가 아마 모든 사람이 편견을 갖고 봤으니까 아마 외로웠을 것이야, 이 얘기죠. 근데 외로운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 이거 역설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하기 딱 쉬워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외롭다, 외롭지 몰랐다, 역설법이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외로웠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죠? 이거 화자의 생각이에요. 화자가 제가 외로웠을 것이야 했는데 막상 복숭아 나무는 외로운 줄 몰랐어요. 왜? 수천 가지 색을 말했으니까 얘는 복숭아의 생각이죠. 복숭아 나무의 생각입니다. 이거 역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설이란 말은 한 문장 안에 하나의 대상이 서로 상반된 의미로 동시에 들어갈 때 역설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죠. 찬란한 슬픔의 봄이에요. 자, 찬란한 슬픔의 봄이 왜 역설법이 되냐 그러면 찬란한 대상이 누구죠? 봄이잖아요. 슬픔의 대상이 누구죠? 봄이잖아요. 이렇게 한 대상을 서로 상반되게 바라봤잖아요. 한 대상을. 이게 역설법이죠. 즉 봄은 찬란하기도 하고 봄은 슬프기도 해. 이게 역설법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외로워 보였는데 막상 걔는 복숭아 나무를 좋아하는데 외롭지 않대. 역설이 아닌 거죠. 그걸 보세요. 나는 라면을 좋아하는데 쟤는 라면을 싫어해. 이게 역설입니까 여러분들? 아닌 것과 똑같은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앞에 주어를 싹 빼버리면 라면을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싫어하더라. 이게 역설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라면을 좋아하고 너는 라면을 싫어한다. 역설이 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역설이 아닙니다. 함정을 판 거예요. 아마 이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두먼데 닿았을 무렵. 자, 보세요.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닿았다는 것은 꽃잎들이 막 흩날린 겁니다. 그 꽃잎이 다 떨어진 거죠. 꽃잎이 떨어진 상태, 즉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꽃잎이 다 떨어졌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약간 좀 앙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앙상한 나무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럼 조금은 심심한 얼굴이라는 것은 바로 꽃잎이 다 흩어진, 그 꽃잎이 좀 떨어진 그 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 그늘은 뭐죠? 이제 내가 그 사람의 편견을 버리고 화합한 장소가 되겠죠. 화합의 장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11번 문제를 풀어보죠. 윗글의 특징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편견을 버리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11번 1번 일상적 소재. 자, 복숭아 나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에 대한 소재로 형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 소재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2번. 자, 2번이 문제였죠. 역설적 표현이 문제냐.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설사 그래요. 나는 설사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을 몰랐을 겁니다. 역설법 아니었습니까?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역설법이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했다 쳐봅시다. 근데 옆에 자아 비판하는 걸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예, 외로운 줄을 몰랐다는 이 표현이 비판에 연결되나요? 그러면 역설법이란 말을 몰랐다 치더라도 뒤에 자아 비판에서 의심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죠. 둘 다 아니에요. 역설법도 아니고 자아 비판도 아니고. 3번 사람의 내면을 자연물에 빗댔죠. 즉 외롭다 또는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마음이란 것을 복숭아 나무로 지금 빗대고 있잖아요. 4번 경어체는 높임말이니까 뭐뭐 씁니다. 경어체가 맞죠? 정답은 2번인데 11번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12번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다 설명해 드렸죠. 1번을 보시면은 기억은 흰 꽃과 분홍 꽃은 바로 겉모습, 피상적인 모습이고 수천 가지의 색깔이 본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니은 아마 사람은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라는 말에서 벌써 이거는 가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선입견이구나.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 3번 디귿을 보시면은 진정한 모습 바로 수천 가지의 빛깔 말씀드렸죠. 4번을 보시면 자 그럼 봅시다. 1번, 2번, 3번을 몰랐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힌트를 줬잖아요. 4번 보세요. 심심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윗줄에 흩어진 꽃잎들이란 말. 흩어진 꽃잎에서 심심하대요. 그러면 심심하다는 말과 화려하다는 말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센스가 되는 거예요. 문학은 센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워서 풀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명강사라 하더라도 그 많은 예문들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아무리 명강사라 하더라도 이번에 이 시간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찍어내요? 그걸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시를 통해서 감각을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관심이 우선 선행되어 줘야 돼요. 문학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시험 칠 때만이라도 정답은 화려한 게 아니라 꽃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3, 14 시조는 여전히 변함없이 출제가 됐네요. 시조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조가 선지까지 포함해서 5개인가 6개인가 출제되었죠. 자 올해는 아주 공평하게 평시조 하나, 사설시조 하나. 제가 올해 사설시조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사설시조 출제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 나시는요 우리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시입니다. 그죠? 나시는 가는 제가 많이 이조년의 시는 많이 봄날의 애상감을 드러내는 아주 서정적인 시 한 2-3번 설명해 드렸죠. 자 바로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13번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가 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도 이게 이런 식의 바로 이거 수능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국가직스럽고 수능직스러운 거예요. 우리 소방직 문제의 형태를 좀 벗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11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13번도 그렇고 우리 소방직스럽지 않는 문제입니다. 거의 국가직스러운 문제였어요. 수능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보세요. 밤으로 설정된 배경이 주제와 호응을 하고 있다. 여기서 또 고민하는 겁니다. 밤까지는 이해되겠어. 자 가 봅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일제. 삼경제가 몇 시라고 그랬죠? 자시와 똑같다 그랬죠? 23시에서 새벽 1시니까 밤이 맞죠? 그럼 이거는 그러면 가시는요 바로 봄밤의 애상감을 드러내고 있어. 그러면 봄밤의 애상감이야. 그러면 봄밤의 애상감이니까 그게 주제니까 봄밤은 주제와 관계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1번 그렇다 쳐. 가는 그렇다 쳐. 이해됐어. 나가 왜 밤이 주제와 관계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나 한번 실 한번 읽어볼게요. 님이 오마 하거늘, 님이 온다고 하길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저녁밥 그건 저녁이네. 밤이 맞죠? 그래서 밤입니다. 중문 나서 대문 나서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자 님이 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지방에 올라가서 이수로 가액하고. 여러분들 이거 이수로 가액 제가 이 모습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수로 가액 이거 제 수업 때 많이 했죠. 이수로 가액하고 님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수로 가액. 이수는 손으로서 가액 더할 가자 이마 액자 이마를 대한다. 즉 손으로서 이마를 대고. 이거 제가 이수로 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수로 가액.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 행동까지 제가 보여드렸죠. 이수로 가액하고 그죠? 그리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 바라보니 검은 흰듯 서 있거늘. 즉 검은 듯 흰 듯 뭔가 하나 서 있어. 그래서 와 저게 님이구나 하고 뛰어갔죠. 그래서 이걸 오해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저야 님이로구나. 보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이 구절 기억나지 않나요? 이거 제가 2번 정도 해석해 드렸던 문제죠. 그러니까 자 곰비 님비 님비 곰방은 뭐죠? 엎치락 뒤치락 이 말이고 천방 지방 지방 천방 뭐죠? 허둥지둥 이런 뜻이라 그랬죠. 다 의태어잖아요.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땅이 진대 땅이 마른데 가리지 말고 이 말입니다. 워렁충창 즉 우당탕탕 이 말이죠. 자 건너가서 정의말 하려고. 즉 정이 있는 말. 자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려고 견눈을 흘깃 보니 상년 7월 작년에 이 말이죠. 작년 7월에 14날 14일에 갈가벗긴 주출이 3대 나무다. 즉 껍질 벗긴 주출이 3대 나무였구나. 알뜨리도 살뜨리도 날 속였구나. 그래서 모처럼 에휴 다행이다. 밤일시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구나. 밤이었기 망정이지 남 웃길 뻔했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밤에 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님이 너무 그리워서 이 밤 때문에 저
추리 3대 나무를 검은 깃들 님으로 착각했잖아요. 그러면 저 밤 때문에 저 3대 나무를 님으로 착각해서 남 웃길 뻔했다는 게 이 글의 내용 아닙니까? 그럼 밤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으니까 밤이었게 망정이지. 그러니까 밤이어서 제대로 안 보였던 거잖아요. 제대로 안 보였으니까 해학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시의 주제인 바로 님에 대한 그리움과 잘 어울릴 수 있겠죠. 얼마나 그리웠으면 잘못 봤겠습니까? 그 잘못 보게 된 게 바로 밤 때문이었으니까. 밤도 호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였네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음성상징어 맞지요?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맞죠? 근데 그런 가에는 음성상징어 없어요. 나에만 있죠. 그죠? 월흥충창 뭐 이런 것들 다 음성상징어죠. 3번 색채 대비. 자, 이거 제가 그 이조년의 시 할 때 색채 대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색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세요. 이화의 월백하고 즉 백꽃이 달빛에 반짝이고 은하니 삼경일제 은하수가 새벽 1시를 가리킬 때 23시에서 1시를 가리킬 때 보세요. 이화는 흰 백꽃입니다. 은하수는 은색 별물이에요. 그럼 둘 다 흰색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흰색이라는 색채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무슨 대비가 어디 있어요? 대비가 어디 있어? 대비라는 것은 서로 두 색깔이 서로 마주 봐야 되는데 두 색깔 없어요. 우리 한 색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색채어가 제시되어 있지만 색채 대비는 없더라. 정답은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죠. 4번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했다. 자, 자연물에 감정이입한 건 당연히 나에는 당연히 없고요. 감정이입 없죠. 특히 가도요. 자규야 아랴마나 이거 감정이입법 아닙니까? 자규는 네가 알겠냐? 이 말은 자규는 모른다는 뜻인데 어떻게 감정이입입니까? 감정이입은 나와 대상 간의 감정이 서로 동일해야 되는데 감정이입이 안 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객상은 되지만 감정이입은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은 그냥 다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죠. 해석 문제네요. 기억, 자규야 아랴마는 즉 두견세, 자규죠. 소적세라 하기도 합니다. 네가 알겠냐마는 이 말이죠. 다음에 이수로 가액하고 손으로서 이 말을 대고 손으로서 이 말 대고 바로 이거죠. 이거 어디 왔나 우리님 이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양손을 흔들다는 뜻이 아니죠. 자, 아주 재밌게 아주 귀엽게 문제를 만들었네. 양손을 흔든다. 귀엽게 만들었네요. 자, 다음에 진대 마른데 진대 마른 곳 맞지요? 남 우일 뻔했구나. 남 웃길 뻔했구나. 정답은 2번. 자, 15번입니다. 채만식의 미스터방. 자, 소설을 가장 했지만 경우 소설과 전혀 관계없는 사자성어 문제죠.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문학을 던져두고 어차피 우리 소방직 스타일의 사자성어는 항상 문학과 관계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그 내용과 관계되는 사자성어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반대어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상반되는 뜻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듯 하지만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우선 한자 자체가 다 우리는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자 1번 뭐죠? 1번 딱 눈에 보이는 글자 하나 있지 않나요? 뭐가 있죠? 앞에 사자가 보이죠. 그러면 딴 건 몰라도 사가 보이잖아요. 그럼 우선 여러분들 우선 기억에 백골난망이라는 뜻이 뭐죠? 백골난망 그죠? 죽어도 은혜를 죽어도 잊지 못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근데 백골이 돼도 백골이 되어도 잊지 않겠다 이 말이죠. 잊을 망자입니다. 잊지 않겠답니다. 그럼 백골난망인데 자 그러면 나는 죽어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백골난망이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말이 뭐죠? 은혜를 잊겠다는 뜻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놈이 나와야 되겠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죠? 나쁜 놈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건 사자가 나왔어. 사. 그럼 우리 사자 붙는 게 뭐가 있죠? 사면초가가 있잖아요. 그럼 뒤에 면초가란 말은 몰라도 사자를 통해서 사면초가 우리는 많이 봤죠. 그죠? 사면초가는 사방에 초나라 노래가 들리더라. 아주 위험한 상황을 아주 위급한 상황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급한 상황을 드러내는 사면초가와 함께 백척간두 누란지위 많이 해왔잖아요. 2번을 보죠. 2번 보시면 자 2번이 어려운데 그게 보면 각골난망 자 가운데 골자가 있죠. 각골난망이요. 얘가 백골난망과 같은 뜻입니다. 백골난망과 같은 뜻이에요. 백골은 내가 백골이 되도록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각골난망은 뭐죠? 새길 각자입니다. 뼈에 새길 정도로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럼 2번은 같은 말을 찾는 2번은 같은 말이었어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문제 의도는 상반되는 걸 찾는 거죠. 세 번째를 보죠. 자, 딴 건 몰라도 앞에 구자가 있고 뒤에 일자가 있어요. 그럼 9, 1 뭐예요? 941생이잖아요. 941생은 뭐죠? 9번 죽을 고비에 한 번 살아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뭐죠? 아주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다 이 말이죠. 겨우 목숨을 건지다 이 말이죠. 941생.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은 4번 보시면은 이건 또 뭐야? 그런데 끝에 망덕. 자, 배은망덕. 이거 배은망덕이에요.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배은망덕이 뭡니까? 은혜를 배반하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고 배반하다. 은혜를 잊고 배반하다 이 말이죠. 배반하다.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사면초가라는 말은 사자가 나왔으니 답이 아닌 걸 우리 학생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제 2번, 3번, 4번은 이제 읽어내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2번을 제한 사람, 3번을 제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찾는 문제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때 수업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딱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이면 제 이름 3번 외치라고. 실황명 외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떠오른 숫자가 정답이라고. 그래서 외쳐서 4번 쓰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조금 운이 좀 따라야 되겠죠. 이런 운 때문에 자학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물론 이번에 100점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운이 좋은 학생도 많을 겁니다. 100점은 신이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주는 점수라 그러죠.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약간의 여러분들 좀 운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 한자성어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럴 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문학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시면 되지. 이 한 문제를 더 많이 풀겠다고 한자 공부하는 것은 약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죠? 약간 운이 좀 필요했던 그런 내용이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11번과 15번이 가장 어렵지 않는 문제였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은 작년보다 좀 더 깊죠. 그래서 작년보다 다소 좀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16번, 17번은 와우, 이거 비문학 글이죠. 엄청 기네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만은 엄청 길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글들은 제가 두 개로 쪼개지면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를 치며 읽어 나가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보죠. 총 몇 개 문단입니까, 여러분들? 5개 문단입니다. 자, 우선 문단을 묶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16번 문제 의도가 뭐죠? 서술 전개 방식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소방직 문제에서 서술 전개 방식은 아주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정의, 예시, 분류, 분석, 비교, 대조, 인용, 묘사, 확인, 지정, 서사, 과정, 뭐 인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죠. 이게 수능형이에요. 이게 국가직스러운 거예요. 국가직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은 국가직 시험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죠. 문제 수준은 좀 쉬웠으니까 작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물론 국가직보다는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줄 보죠.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난 순간,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첫 화두가 상상하자고, 실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상상하자고요. 그러니까 첫째 문단, 우리 예를 들면 왼손잡이한테 분홍색을 주자. 왜? 보통 분홍색은 여성을 의미하니까 왼손잡이에게 분홍색을 주자. 그리고 보라색을 주자. 나비꽃 주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단은 뭐죠? 오른손잡이는 파란색을 주자. 또는 분홍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주자. 자동차 주자. 스포츠 주자. 로켓 주자. 짧게 유지하자. 머리카락 짧게 유지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분법화 시키는 예를 든 거고 가정한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가정 상상해보자고 나왔으니 16번에 1번에 자신의 상황을 제시하여 가상의 상황, 그래서 가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어울릴 수 있는 거죠. 상상해보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가상이라는 말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이분법화 시켰을 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다섯 번째 문단 볼까요? 이처럼 아이들은 옷, 외모, 언어, 색깔, 분리, 상징과 같은 관습으로 지속해서 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태어났답니다. 관습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 아들이야. 그러면 축하해. 그러면 이제 파란색 옷을 준비해야지. 딸이야. 축하해. 그럼 분홍색 옷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우리 옛날 금줄 같은 경우에도 뭐죠? 아들은 그 고추를
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딱 성적으로 이부만 시켰던 것은 우리의 관습이라고요. 오랫동안 내려온 사회적 관습이라고요. 이게 원인이라고 파악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자 17번부터 먼저 읽어보죠. 문제. 윗글에서 전달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창의성이 떨어진다. 창의성 한 적도 없어요. 2번 부정적 사고다. 왼손잡이가 부정적 사고란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번, 2번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성 역할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유전적이란 말은 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17번은요. 창의적, 부정적, 유전의 말 없습니다. 그런데 3번 보세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사회적 학습의 결과이다. 사회적 학습의 결과란 말은 없지만 아까 5번째 문단 관습적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관습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오랫동안 그 사회나 그 민족에 내려온 습관을 관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6번 다시 위에 올라가면 윗글의 서술 전개 방식은 그래서 당연히 1번처럼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성을 미리 이분법으로 나눈 그 어떤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미리 남성과 여성을 결정시켜버리는 이게 바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니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은 왜 틀렸죠? 두 가지의 사항을 비교했다. 이게 비교입니까? 대조지? 그럼 비교는 공통점이에요. 대조는 차이점이에요. 지금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조가 되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장단점이 어디 있습니까? 3번은 뭐가 틀렸죠? 과정. 그러면 통시란 말, 통시 제가 강조했던 거죠. 통시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는 걸 통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도 없고 과정이 없어요. 4번은 자 문제점을 제기한 건 맞아요. 원인까지는 알려줍니다. 관습이라고. 그런데 해결책을 제시해줬나요?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아니요. 문제점만 제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도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이 정약용의 수호제기라는 수필인데요. 수호제기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수호제기라는 거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입니다. 나를 지키는 집. 이 기는 수필의 종류예요. 고전 수필의 종류입니다. 자, 나를 지키는 집.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리가 형님이 자, 이 보시면 이게 정약용 있죠. 정약용이 자, 큰 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고 본인이 막내입니다. 근데 큰 형이 집에서 수호제라는 집을 짓고 딱 거기서 은거하면서 책만 읽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쓴 그 수필입니다. 왜냐하면 정약용도 그렇고 자기 둘째 형도 그렇고 유배를 당했거든요. 유배를 왜 당했을까요? 전부 다 욕심 때문에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요 이 글은 두 명의 나가 등장합니다. 두 명의 나가 등장하는데요. 이 동그라미 나는요 바로 본질적 자아입니다. 우리 이런 패턴 어디서 봤죠, 여러분들? 윤동주나 이상시에서 봤죠. 일제강점기 시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두 명의 자아가 있다. 본질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있더라. 수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 자아가 있고 이 나는요 어떤 내면적 본질적 자아 또는 어떤 이상적 자아, 내면적 자아랍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자아가 있고 순수한 자아죠. 나는요 현실적 자아입니다. 욕심 많은 현실적 자아, 욕심 많은 벼슬에만 몰두하는 그죠? 그 벼슬에만 몰두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 자아라 할 수 있겠죠. 자, 이 세모 나는 그동안 벼슬길에만 신경 썼어. 그래서 유배를 당했어. 유배를 당하면서 나가 같이 왔겠죠. 같은 한 몸이니까. 그죠? 유배를 당해서 나는 느낀 거죠. 유배를 당하면서 나는 그동안 너무 이 나에만 신경 썼구나. 이 나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이 나와 유배지에서 나를 이 나와 이 나가 함께 이제 있으면서 많은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살아왔어. 이제는 이 나와 이 나를 서로 묶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반성의 글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수호제라는 간판을 딱 쓴 거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수호제가 뭡니까? 나를 지키는 집이라 그랬죠. 수호제. 그러니까 이거 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그립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그럼 앞에 나가 바로 세모가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나가 동그라미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가서 그걸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그 두 번째 줄 과거 시험, 그리고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큰 길, 과거와 큰 길이 전부 다 뭐죠? 바로 세속적 욕망을 의미하죠. 과거 시험이니까. 나는 너무 큰 길만 놀다가 이제 유배지에, 유배지가 어디 나옵니까? 유배지가 보시면은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죠.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 바로 이게 유배지예요. 귀향지. 이곳에 가서 진정한 나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이 너가 누굽니까? 너가 바로 이 나예요. 이 동그라미 납니다.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니?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순수한 자아잖아. 본질적 자아잖아. 너 왜 여기까지 왔어? 우리 이러지 말자. 빨리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자아를 반성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8번에 1번 지난날의 행적을 떠올리며 그 행적이 뭐죠? 과거에 몰두했던 행적이 앞에 나오죠. 다음에 지금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대화 부분에서 나오죠. 큰 따옴표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는 장면. 좀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2번 인물간이 나옵니까? 나는 나에게인데 이게 나와 너란 나와 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 나는 나를 잘못하고 나가 두 번 나오죠. 그럼 최소한 이거 인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눈치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건 바로 이 동그라미 나구나. 센스를 발휘한다면 인물간이 아니다. 2번 타인. 그럼 당연히 인물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타인은 없는 거죠. 2번 3번은 같은 말이잖아요. 4번 보겠습니다. 주변 인물. 이것도 같은 말이네.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다 같은 말입니다. 왜? 인물간, 타인, 주변 인물. 이거잖아요. 이거 결국은 내 혼자에 대한 고민인 거지. 내적 고민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1번에 한 걸 모른다 치더라도 2번, 3번, 4번은 인물, 타인, 주변 인물. 이런 타인들이 등장하니까 답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고민, 내적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하여튼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참 많이 봤던 작품이죠. 이것도.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제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동영 모의고사에도 제가 3번인가 2번인가 만들었을 정도로 많이 냈던 작품입니다. 자, 줄거리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 인연에 잊지 못하는, 그죠? 그 허생원이 아니고 조선달과 누구죠? 순간 이름 까먹었네요. 그죠? 동이랑 같이 가는 동이, 조선달, 허생원. 자, 허생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허생원의 과거 20년 전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죠? 그날 밤을 회상하는, 그리고 가장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마 동영 모의고사 제가 한 3번 정도 냈던 문제였을 겁니다. 최근에도. 자, 그럼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1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소설 문제는 받자마자 무엇부터 하라고요? 문제와 관계없이 등장인물을 다 동그라미 치며 읽어나가라. 두 번째, 심리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보라 그랬어요. 모든 소설은. 이건 무조건 하라 그랬죠. 무조건. 문제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본문 볼게요. 기억.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그런 얘기가 뭐예요? 바로 낭만적 사랑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낭만적 사랑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해서야 끝을 것이다. 왜 미안한 감정이 아니냐 그러면 조선달은 얘랑 20-30 동안 같이 가면서 그날 20년 전 성서방네 처녀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할 만도 한데 오늘은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이 너무 이뻐서 그래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럼 여기서는 뭐야?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거 심리 아닌가요? 심리 나왔잖아요. 첫째 줄부터, 두 번째 줄부터. 이걸 바로 줄을 쳤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소설 문제는 무조건 심리부터 파악해라.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그럼 답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사건과 관계에 있습니까? 바로 낭만적인 밤. 첫 번째 줄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맞다고요. 달밤의 시간적 배경이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가 맞으니까 사건과 연결되잖아요. 2번이 맞죠? 3번 허생원은 논리적 근거를 들어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어떤 과거 행위죠? 그 과거 행위는 니은부터 시작되죠. 보세요.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운 곳에 잠을 못 자서 어디죠? 우연히 물방앗간에 가서 등목을 하고 있는데 예쁜 여인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 두 사람 하룻밤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다음날 보니까 그 여자는 도망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때를 잊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나는 논리적으로 내가 그녀랑 하룻밤 잘 수밖에 없던 이유가 말이야. 뭐 이러해서 이러한 거야. 그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나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죠. 오히려 그때가 지금 아주 추억에 잠겨 있는데 그래서 정당화하고 있다. 논리적 근거 그냥 과거의 추억을 통한 그리움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러면 1번, 2번을 모른다 치더라도 논리적이란 문학에서 논리적이란 말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센스를 좀 발휘한다면? 4번 허생원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어디서 할 수 있냐 그럼 여러분들? 자, 리얼 보세요. 리얼 위는 뭐라네? 조선다란 아유 나도 이제 나도 이제 이거 관두고 그냥 자식이나 하면서 살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떠돌이의 삶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청산하려고 하죠. 근데 허생원은 끝까지 리얼을 보세요.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는 살까? 즉 옛 처녀를 만날 수 없겠지만 혹시 만난다면 그래 같이 살까? 하지만 나는 하지만 난 거꾸로 질 때까지 이 길 걷고 말 테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유랑하는 삶을 살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현상을 받아들이겠다와 똑같은 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명을 수능한 거죠. 떠돌이의 삶을 수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기억. 허생원은 서정적 분위기까지 맞는데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너무나 답이 아닌 걸 느껴지죠. 낭만적 분위기, 사랑 얘기잖아요. 근데 왜 맞지 않다고 변합니까? 틀렸죠. 2번. 허생원은 중요한 사건에 발생한 장소를 직접 알려주고 있어. 객주집 토방이 사건 장소입니까? 객주집 토방이 더워서 물방앗간에 갔는데 물방앗간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사건의 중심 물방앗간이고 객주집 토방은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장소죠. 너무 더웠기 때문에. 물방앗간이 중요한 장소죠. 3번 허생원은 계획했던 겁니까? 우연히 만난 건데 더워서 우연히 만난 건데 아까 논리적이다 계획적이다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4번 허생원은 소중하게 간직한 추억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죽을 때까지 나는 떠돌이 삶을 살겠지만 혹시 예외적으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난다면 또 모를까. 그리고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소설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꼈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국가적 시험 문제였다. 그리고 문법과 비문학은 좀 쉽게 출제되었다. 소설도 어렵지 않았다. 이번에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운문과 한자성어였다. 근데 운문이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공부하셨다면 80에서 85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1년 이상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90에서 95 이상 나오던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보다는 다소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전체로 본다면 6년을 본다면 좀 그래도 쉬운 축에 들어갔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시험을 통해서 물론 공채 시험은 끝났습니다만 국어는 이제 경채 시험을 보시는 학생들은요 이 영상을 좀 들으시고 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또는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감안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예상한다면 아까 문법에서 특히 예상이 가능하죠. 품사 문제 없잖아요. 그럼 품사 문제 공부하셔야죠 앞으로. 그죠? 다음에 또 뭐죠? 단어 형성 문제 없죠. 그럼 단어 형성 문제 공부하셔야죠. 특히 또 전통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의문의 변화 없잖아요. 의문의 변화 100% 나오겠죠.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죠? 또 이번에 또 소설이 많이 나왔으니 다음에는 수필이나 운문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특히 이번에 또 가사가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시조는 나왔죠. 제가 예상한 대로. 근데 가사는 나오지 않았으니 또 가사가 또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자, 그런 점을 좀 미래적으로 그렇게 한번 예상하는 것도 이 수업에 어떤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